30년간 확신해온 문명 발달의 공식이 있었습니다. 넓은 평야, 비옥한 토지, 편리한 교통로. 이 세 가지 없이는 위대한 문명이 불가능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한 작은 반도를 연구하면서 제 이론이 완전히 뒤흔들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학자의 확신을 무너뜨린 걸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30년 넘게 문명사를 연구해온 학자입니다. 서울대학교에서 사학을 전공한 후 옥스퍼드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지금은 국립대학교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첫째는 넓은 평야지대, 둘째는 안정적인 농업 생산력, 셋째는 교역을 위한 편리한 지형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만 인구가 늘어나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며 복잡한 사회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을 보세요. 비옥한 충적토 평야에서 농업이 번성했고 수메르 문명이 꽃피웠습니다. 이집트의 나일강 유역도 마찬가지예요. 매년 범람으로 기름진 토양이 만들어지고 그 덕분에 파라오의 거대한 왕국이 수천 년간 지속될 수 있었어요. 중국 황허강과 양쯔강 유역의 광대한 평원지대,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 유럽의 북유럽 평야까지. 세계사에 등장하는 주요 문명들은 모두 이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로마 제국조차 지중해라는 거대한 내해를 중심으로 한 평야지대들을 연결해 번영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 이론에 확신을 갖게 된 것은 발레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산악지대나 사막, 섬 지역에서는 부족 단위의 소규모 공동체는 존재했지만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복합사회는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스위스나 네팔 같은 산악 국가들도 근대 이전까지는 여러 소공동체로 분열되어 있었고 통일된 문명권을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분석틀로 동아시아 역사를 설명할 때도 문제 없었어요. 중국은 넓은 평야와 큰 강들 덕분에 거대한 통일 제국을 이룰 수 있었고 일본은 섬나라라는 지리적 제약 때문에 외부와 차단된 독특한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베트남은 메콩강 델타와 홍강 델타의 비옥한 땅을 바탕으로 농업 문명을 발달시켰고요. 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할 때마다 동료 교수들은 제 이론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생들도 이해하기 쉬워했어요. 지리적 조건이 문명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은 직관적이고 논리적이었거든요. 교과서에도 이런 관점이 반영되어 있었고 제가 쓴 개론서도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사를 정리하는 연구서를 쓰면서 한반도 지역을 다룰 때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중국 문명의 주변부나 일본으로 가는 중간 통로 정도로 간단히 언급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한반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독특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형적으로는 명백히 불리한 조건이었는데 사회의 지속성과 안정성은 놀라울 정도였어요. 그날 밤 연구실에 혼자 남아 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것이 있는 걸까요? 30년간 확신해온 이론에 균열이 생기는 느낌이었어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반도 문명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첫날, 저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상세 지형도를 책상에 펼쳐놓았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22만 제곱킬로미터. 이탈리아나 영국과 비슷한 크기였어요. 그런데 평야지대의 비율을 계산해보니 놀라웠습니다. 고작 22%에 불과했거든요. 나머지 78%는 산지였습니다. 태백산맥이 동해안을 따라 남북으로 뻗어 있고 소백 산맥이 내륙을 가로질러 흐르며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남부 산악지대까지. 산의 평균 높이도 만만치 않았어요. 백두산 2700m를 제외하고도 한라산 1900m, 지리산 1900m, 설악산 1700m 등 높은 봉우리들이 곳곳에 솟아 있었습니다. 이런 지형에서는 대규모 농업이 어려워야 정상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농지 면적을 조사한 자료를 보니 전국 토지의 15% 정도만이 논밭이었어요. 나머지는 산림이나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조선 왕조는 518년간 지속되었어요. 이것부터가 제 이론에 맞지 않았습니다. 강 또한 문제였습니다. 중국의 황허강이나 양쯔강처럼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대한 수로가 없었거든요. 한반도에서 가장 긴 압록강도 길이가 813km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중국과의 국경을 이루고 있어 내륙 교통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강, 금강, 낙동강도 각각 348, 397, 521km 정도였어요. 더 이상한 것은 이 강들이 서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대운하를 통해 황허강과 양쯔강을 연결해 남북교통의 대동맥을 만들었는데 한반도에서는 그런 대규모 토목공사가 불가능했어요. 산맥들이 워낙 복잡하게 얽혀 있었거든요. 교통 여건도 열악했습니다. 한양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로는 350km 정도인데 실제 육로는 산과 강을 피해 돌아가야 해서 500km가 넘었어요. 조선시대에는 이 길을 걸어서 열흘 이상 걸렸습니다. 로마 제국의 가도나 중국의 관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는 꽤 안정적인 중앙집권 국가들이 지속되었거든요. 고구려는 700년, 백제와 신라도 각각 678년, 922년간 유지되었습니다. 특히 신라는 한반도를 통일한 후에도 278년간 더 지속되었어요. 저는 다른 산악 지역의 사례들과 비교해 보기로 했습니다. 스위스는 어떨까요? 알프스 산맥 한가운데 위치한 전형적인 산악 국가입니다. 하지만 스위스가 현재의 연방 형태를 갖춘 것은 19세기 중반의 일이에요. 그 이전까지는 수백 개의 소규모 칸톤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산악 지형 때문에 통일된 중앙정부를 만들기 어려웠거든요. 네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의 험준한 지형 탓에 오랫동안 여러 소왕국으로 분할되어 있었어요. 현재의 통일 네팔이 만들어진 것은 18세기 말 구르카족의 정복 이후의 일입니다. 그것도 영국의 간접 지배 하에서였고요. 아프가니스탄은 더 극단적인 사례였습니다. 힌두쿠시 산맥과 파미르 고원 사이의 험한 땅에서는 중앙 집권적 통치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알렉산더 대왕도, 몽골 제국도, 영국 제국도, 소련도 이 땅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산악 지형이 외부의 통치를 거부했거든요. 그런데 한반도는 달랐습니다. 물론 완전한 통일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각 왕조 내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 중앙 집권 체제가 작동했어요. 고구려의 평양, 백제의 한성과 사비, 신라의 경주, 고려의 개경, 조선의 한양까지 수도를 중심으로 한 행정망이 전국에 뻗어나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문화의 동질성이었어요. 중국처럼 넓은 대륙에서는 지역마다 방언의 차이가 심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는 산맥으로 분할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의 통일성이 상당히 높았어요. 물론 지역 사투리는 있었지만 기본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종교와 사상 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불교가 전래된 후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고 유교 문화도 산간벽지까지 스며들었어요. 이는 교통이 불편한 산악 지형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30년간 가르쳐온 문명 발달의 공식이 한반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히려 불리한 조건들을 극복하면서 독특한 형태의 문명이 발달한 것 같았습니다. 혹시 제가 놓친 다른 요인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한반도만의 특수한 조건이 있었던 걸까요?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면서 저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막연한 추측보다는 구체적인 수치로 말하는 것이 학자의 도리였거든요. 그래서 각종 통계 자료와 고문서를 뒤져가며 한반도의 실상을 파헤쳐봤어요. 먼저 인구 밀도부터 살펴봤습니다. 조선시대 후기인 18세기 말 한반도 인구는 대략 1,400만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면적이 22만 제곱킬로미터니까 제곱킬로미터당 64명꼴이에요. 이 수치는 당시 유럽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프랑스가 제곱킬로미터당 52명, 영국이 48명 정도였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농업 가능 면적당 인구 밀도였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농지는 전체 면적의 15%에 불과했어요. 그러면 실제 농업지역의 인구 밀도는 제곱킬로미터당 427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어요. 이런 고밀도 인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농업 생산성 자료를 조사해보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한반도의 벼농사 수확량이 예상보다 높았어요. 헥타르당 평균 2.5톤 정도였는데 이는 같은 시기 중국 남부나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벼농사가 가능한 지역은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작물들을 조사해봤습니다. 보리, 조, 수수, 콩, 팥 등 다양한 잡곡이 산간 지역에서도 재배되고 있었어요. 특히 감자와 고구마가 18세기에 도입된 후 식량 생산량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토지 이용의 집약성이었습니다. 논에서는 이모작이 일반적이었고 밭에서도 윤작을 통해 토지 생산성을 극대화했어요. 심지어 산비탈까지 다락밭으로 개간해서 농지로 활용했습니다. 이런 집약적 농업은 엄청난 노동력을 필요로 했지만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확실히 높일 수 있었어요. 축산업도 독특했습니다. 넓은 목초지가 없는 대신 소와 말을 집약적으로 키웠어요. 농가마다 한두 마리씩 소를 길러서 농사일에 활용하고 거름도 얻었습니다. 돼지와 닭도 마찬가지로 집약 사육했어요. 이는 유럽의 방목 중심 축산업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교역 규모도 예상보다 컸습니다. 한양의 시장 규모를 조사해보니 놀라웠어요. 조선시대 후기 한양 인구가 20만 명 정도였는데 매일 열리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가 300가지가 넘었습니다. 쌀, 보리 같은 곡물부터 생선, 소금, 철기, 도자기, 직물까지 전국 각지의 물건들이 모여들었어요. 특히 소금과 철의 유통망이 인상 깊었습니다. 서해안의 소금이 내륙 깊숙이까지 운반되었고 함경도의 철이 전국으로 퍼져나갔어요. 산악지형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체계적인 유통망이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도로 체계도 생각보다 정교했습니다. 한양을 중심으로 전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대로가 9개나 있었어요. 의주로, 평해로, 경흥로, 함흥로, 강릉로, 삼청로, 영남로, 영산로, 제주로였습니다. 각 대로마다 30리 또는 40리마다 역참을 설치해서 공문서 전달과 관리 이동을 체계화했어요. 역참 시스템의 효율성은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한양에서 부산까지 긴급 공문이 닷새 만에 도달할 수 있었어요. 한양에서 평양까지는 사흘이면 됐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의 공문서 전달 속도와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인구 이동성도 높았습니다. 과거 시험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한양으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많았고 장사꾼들도 전국을 누비고 다녔어요.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강원도 출신이 전라도에서 장사하고 경상도 사람이 황해도에서 관직을 맡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교육 수준도 예상보다 높았어요. 조선시대 후기 한글 문해율이 남성의 경우 30%, 여성도 10% 정도 되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는 같은 시기 유럽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었어요. 전국의 서원과 서당이 1600개가 넘게 설립되어 있었거든요. 기술 수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농기구 제작 기술, 도자기 기술, 금속 가공 기술 등이 상당히 발달해 있었어요. 특히 온돌 기술은 추운 겨울을 효율적으로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독창적인 발명이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전국에 빠르게 보급되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수치는 따로 있었습니다. 정치적 안정성이었어요. 조선 왕조 518년 동안 농민봉기가 일어난 횟수를 세어보니 대규모 반란은 10번이 채 안 됐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이나 유럽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예요. 세금 징수율도 높았습니다. 조선시대 전체 기간 평균 징수율이 80%를 넘었어요. 이는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지방까지 효과적으로 미쳤다는 뜻입니다. 산악지형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이 상당히 강했던 거예요. 이 모든 수치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반도는 제가 알던 문명 발달의 공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불리한 지형 조건을 극복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고도로 발달한 사회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한반도의 특수성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저는 외침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반도라는 지형적 특성상 대륙과 해양 세력 모두가 침입하기 쉬운 조건이었거든요. 실제로 역사상 한반도는 수많은 외부 세력의 침입을 받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몽골 침입이었습니다. 13세기 초 칭기즈 칸이 일으킨 몽골 제국은 당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했어요. 중국 전역을 정복했고 중앙아시아와 동유럽까지 석권했습니다. 이런 몽골군이 고려를 침입한 것은 1231년부터였어요. 첫 번째 침입 때 몽골군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개경을 점령하고 고려 조정을 압박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고려 조정이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본격적인 저항을 시작했거든요. 몽골군의 강점은 기동력과 야전 능력이었습니다. 넓은 평원에서 기마대를 이용한 기동전에서는 당할 상대가 없었어요. 하지만 한반도의 복잡한 지형에서는 이런 장점을 발휘하기 어려웠습니다. 산간 지역으로 숨어든 고려군을 찾아내기도 힘들었고 보급선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더 큰 문제는 바다였습니다. 강화도는 한강 하구의 섬이었는데 몽골군은 해전 경험이 거의 없었거든요. 배를 만들어 강화도를 공격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어요. 조선술과 항해술에서 고려가 앞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몽골의 고려 침입은 무려 4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7차례나 대규모 침입이 있었지만 몽골군은 고려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마침내 고려가 항복했을 때도 완전한 합병이 아니라 속국 관계를 맺는 선에서 타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몽골 입장에서는 한반도 정복에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험한 지형 때문에 보급이 어려웠고 곳곳에서 일어나는 게릴라전을 막을 수도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를 완전히 통제하려면 막대한 병력을 상주시켜야 했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비슷한 일이 임진왜란 때도 벌어졌습니다. 1592년 일본이 조선을 침입했을 때 초반 전황은 참담했어요. 부산에서 한성까지 불과 20일 만에 뚫렸거든요. 일본군의 조총부대와 조직적인 공격 앞에 조선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일본군도 점령지를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평야지대는 점령했지만 산간 지역에서 일어나는 의병 활동을 막을 수 없었거든요. 곽재우, 정문부, 김떡령 같은 의병장들이 각지에서 게릴라전을 벌였어요. 특히 보급선 차단이 치명적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본국에서 병력과 물자를 해상으로 수송해야 했는데 이순신의 수군이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보급이 끊겼어요. 육로 보급은 의병들의 공격으로 위험했고요. 더 중요한 것은 행정체계의 붕괴였습니다. 일본군은 점령지에서 조선의 기존 행정체계를 활용하려 했지만 실패했어요. 조선의 관리들이 대부분 피난을 갔고 남은 사람들도 협조를 거부했거든요. 결국 일본군은 군사적 점령은 했지만 민정은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지형의 복잡함도 문제였어요. 일본군은 주요 도시와 교통로만 장악했을 뿐 산간벽지까지는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조선 전체 국토의 3분의 1 정도만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봐야 해요. 나머지 지역은 의병이나 잔존 관군이 활동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결국 일본도 7년간의 전쟁 끝에 철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명군의 지원도 있었지만 근본적으로는 한반도 지배에 드는 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근대에 들어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보면 일본이 한반도를 완전히 통제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들였는지 알 수 있어요. 조선 총독부 예산의 상당 부분이 치안 유지비였거든요. 일본은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 경찰력을 대폭 늘려야 했습니다. 1910년 한일병합 당시 조선 주재 일본 헌병이 6,000명이었는데 1919년에는 2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여기에 조선인 순사까지 합치면 전체 치안 인력이 3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은 끊이지 않았어요.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무장투쟁, 도시에서의 비밀 결사 활동,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등이 지속되었거든요. 일본이 아무리 강압적으로 통치해도 완전한 복속은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지형적 요인이 결정적이었어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의 깊은 골짜기는 저항 세력의 은신처가 되었고 복잡한 해안선은 밀입국과 밀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아무리 수색 작전을 벌여도 산속 깊이 숨은 독립군을 모두 찾아낼 수는 없었어요. 이런 역사적 사례들을 분석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외부 세력이 한반도를 군사적으로 정복하는 것은 가능했지만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는 점이에요. 지형적 복잡성과 주민들의 저항 의지가 결합되면서 통치 비용이 급격히 증가했거든요. 결국 외침을 받을 때마다 한반도는 완전히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저항이 계속되었고 침입자들은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도 완전한 통제를 이루지 못했어요. 이것이 바로 한반도만의 독특한 특성이었습니다. 외부 침입에 대한 저항력을 분석하다 보니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지형적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다른 산악 지역도 지형은 복잡했지만 한반도만큼 오래 버티지는 못했어요. 분명히 내부적인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향촌 사회의 운영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첫 번째로 눈에 띈 것은 마을 단위 자치 시스템이었습니다. 조선의 행정 체계는 중앙 집권적이었지만 실제 마을 차원에서는 상당한 자율성이 있었거든요. 각 마을마다 이장이나 동장 같은 자치 책임자가 있었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공동의 문제를 논의하는 동회가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여기서 농사 일정을 조율하고 공동 작업을 계획하며 마을 내 분쟁도 조정했어요.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경제적 상호부조 시스템이었어요. 대표적인 것이 개 조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10여 명씩 모여서 매달 일정한 돈을 모으고 순서를 정해서 목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내주는 방식이었거든요. 혼례나 상례, 집짓기, 농기구 구입 등에 활용되었습니다. 두레도 마찬가지였어요. 농번기에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일하는 조직이었는데 단순히 일손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함께 처리했어요. 논둑 쌓기, 수로 정비, 저수지 보수 같은 대규모 농업 기반 시설 공사는 두레 없이는 불가능했거든요. 품앗이는 더 일상적인 상호부조였습니다. 집안에 일손이 모자랄 때 이웃이 와서 도와주고 나중에 그 집에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되돌려주는 방식이었어요. 이런 관습들이 마을 전체를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어주었습니다. 위기 대응 능력도 뛰어났어요. 흉년이 들거나 전염병이 돌 때의 대처 방식을 보면 감탄할 정도입니다. 마을 공동 창고인 사창에 평상시 곡식을 비축해뒀다가 어려운 때 나눠 먹었어요. 부유한 집에서는 죽을 끓여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임진왜란 때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마을 공동체의 결속력 덕분이었습니다. 평상시 두레나 개로 함께 일해본 사람들이 위기 때는 함께 싸웠거든요. 교육 시스템도 독특했습니다. 서원과 서당이 전국에 퍼져 있어서 농촌 지역에서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특히 향약이라는 마을 규약을 통해 도덕적 가치관을 공유했습니다. 예의, 상부상조, 근면, 절약 같은 덕목을 어려서부터 배웠거든요. 이런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공동체 의식 함양의 목적이 있었어요. 개인의 성공보다는 전체의 조화를 중시하는 가치관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각자 도생보다는 공동 대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유교적 질서와 실용주의가 절묘하게 결합된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엄격한 신분제와 예법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유연하게 운영되었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은 신분에 관계없이 존중받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실용성을 우선시했어요. 예를 들어 과거 제도를 보면 양반 자제들에게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평민 출신도 상당수 합격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해졌어요. 사회적 유동성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층 간 갈등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구조도 안정적이었어요. 농업 중심 사회였지만 수공업과 상업도 적절히 발달해 있었습니다. 각 지역마다 특산물이 있어서 서로 의존하는 구조였거든요. 경상도의 면화,
전라도의 쌀, 강원도의 목재, 황해도의 소금 등이 전국적으로 유통되었어요. 이런 경제적 상호 의존성이 정치적 통합을 뒷받침했습니다. 한 지역이 독립하려고 해도 다른 지역의 물자 없이는 생존하기 어려웠거든요. 자급자족이 가능한 규모의 지역 단위가 따로 있지 않았어요. 가족 제도의 안정성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확대 가족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개인은 가문의 일원으로 존재했어요. 개인의 일탈이나 실패가 전체 가문에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상호 견제와 부조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제사와 조상 숭배는 가족 간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했어요. 1년에 여러 차례 친족들이 모이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부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는 개별 가정의 위험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었어요. 여성의 역할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남성 중심 사회였지만 가정 경영과 자녀 교육은 여성의 몫이었거든요. 특히 부엌 살림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마을 내 정보 교환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조합되어서 한반도 사회는 외부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탄력성을 갖게 되었어요. 위로부터의 강제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자발적 결속이 사회 안정의 기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답이었어요. 한반도 사회의 내부 구조를 분석하면서 저는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과연 오래 지속되는 것이 좋은 것일까요? 서구 학계에서는 혁신과 변화를 문명 발달의 동력으로 보는 관점이 주류였거든요. 하지만 한반도의 사례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먼저 서구 역사와 비교해봤습니다. 프랑스를 보세요. 중세 봉건제에서 절대왕정으로 다시 공화정으로 나폴레옹 제정으로 왕정복고로 다시 공화정으로 변화했어요. 불과 300년 사이에 정치 체제가 6번이나 바뀌었습니다.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신성 로마 제국, 독일 연방, 독일 제국, 바이마르 공화국, 나치. 독일, 동서독 분할, 통일 독일까지 끊임없이 변화했거든요. 영국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지만 그래도 절대왕정에서 입헌군주제로 다시 의회 중심 민주주의로 진화했어요. 이탈리아는 더 복잡했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 후 1000년 넘게 분열 상태였다가 19세기에야 통일되었고 20세기에는 파시즘을 거쳐 공화정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잦은 변화가 과연 발전일까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낡은 제도를 빠르게 바꿔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할 수 있었거든요. 산업혁명이나 민주화 과정에서 서구가 앞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변화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만만치 않았어요. 체제 변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때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 전체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독일의 경우 2차례 세계대전을 일으켜 수천만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문화의 단절이었어요. 정치 체제가 바뀔 때마다 기존의 전통과 관습이 파괴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는 교회와 귀족 문화가 송두리째 부정되었고 러시아 혁명 때는 차르 시대의 모든 것이 적폐로 몰렸어요. 독일은 나치 시대 때문에 자국의 전통 문화마저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반면 한반도는 어땠을까요? 고구려 700년 백제, 678년 신라 922년 고려 474년 조선 518년 각 왕조가 수백 년씩 지속되었어요. 이는 세계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물론 정체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신라 말호족의 등장, 고려의 문벌 귀족제, 조선의 살림정치 등 시대에 따라 정치 구조도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켰어요. 급작스러운 단절보다는 연속성 속에서 변화를 추구했습니다. 이런 지속성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봤어요. 첫째는 사회적 안정성이었습니다. 정치 체제가 자주 바뀌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하기 쉬웠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투자할 수 있었거든요. 농업 기술 개발, 수공업 발달, 상업 네트워크 구축 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둘째는 문화의 축적이었어요. 정치적 격변이 없으니까 문화적 전통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발전했습니다. 불교 사상, 유교 철학, 예술,
문학 등이 세대를 거쳐 전수되면서 깊이를 더해갔어요.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 같은 뛰어난 예술품도 수백 년간의 기술 축적 없이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셋째는 인적 네트워크의 안정성이었습니다. 관료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인재 양성 시스템도 안정되었어요. 과거제를 통해 선발된 관리들이 수십 년간 경험을 쌓으면서 행정 전문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으로 이어졌어요. 넷째는 외교의 일관성이었습니다. 정권이 자주 바뀌지 않으니까 대외 정책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중국과의 조공관계, 일본과의 통신사 교류 등이 수백 년간 지속되면서 동아시아 질서의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그렇다고 변화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어요. 다만 변화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서구식의 급진적 변화 대신 점진적 개선을 선택했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제도 자체를 뒤엎기보다는 운영 방식을 조정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 조선시대 붕당 정치를 보면 이런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동인과 서인, 남인과 북인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했지만 왕조 자체를 뒤엎으려 하지는 않았어요. 임금의 권위와 유교적 통치 이념은 인정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싸고 경쟁했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의 장점은 사회적 비용이 적다는 것이었어요. 정치적 갈등이 있어도 전면적인 내전으로 번지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정유재란 직후나 정조 말년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기본 체제는 유지되었어요. 물론 단점도 있었습니다. 변화 속도가 느려서 외부 환경 변화에 뒤처질 수 있었거든요. 실제로 19세기 서구 열강의 침입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것도 관점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서구 열강의 침입은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급격한 변화였어요. 증기선과 대포로 무장한 산업 문명이 농업 문명을 압도한 것이죠. 어떤 전통 사회도 이런 충격에 쉽게 적응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회복력이었어요. 식민지 시대의 참혹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빠르게 근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오랜 기간 축적된 사회적 자본과 문화적 저력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한반도의 전통적 특성들을 분석하면서 저는 현대 한국의 모습과 놀라운 연관성을 발견했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한국이 보여준 급속한 산업화와 기술 발전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백 년간 축적된 문화적 DNA가 현대적 형태로 발현된 것 같았어요. 먼저 제조업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보겠습니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한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점은 정밀함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섬유, 철강, 조선, 자동차, 전자산업까지 어느 분야든 품질 관리에 대한 강박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향은 어디서 왔을까요? 조선시대 수공업을 살펴보면 답이 보입니다. 도자기 제작 과정을 예로 들어보세요. 고령토 선별부터 성형, 건조, 유약 바르기, 소성까지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준이 있었어요. 온도 조절을 위해 나무의 종류와 양까지 세심하게 계산했습니다. 실패하면 몇 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니까 한 번에 성공해야 했거든요. 금속 가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농기구나 무기를 만들 때 쇠의 온도와 두들기는 횟수, 냉각 속도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했어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부러지거나 무뎌져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이 세대를 거쳐 축적되면서 정밀 작업에 대한 문화가 형성되었어요. 현대 한국 제조업의 특징인 완벽주의도 여기서 유래했다고 봅니다. 삼성, LG,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가 품질에 대한 타협 없는 자세거든요. 불량률을 제로에 가깝게 만들려는 노력,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전량 회수하는 정신 등이 그런 예입니다. 반복 작업에 대한 집중력도 전통에서 이어진 특성이에요. 농업사회에서는 같은 일을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해야 했습니다. 모내기 할 때 하루에 1000번도 넘게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해야 했고 김매기는 여름 내내 계속되었어요. 지루하고 힘든 일이지만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이런 경험이 현대 제조업 현장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1970년대 구로공단의 여성 노동자들, 1980년대 포항제철의 용광로 작업자들이 보여준 집중력과 끈기는 세계적으로도 유명했어요.
하루 12시간씩 단순 반복 작업을 해도 품질을 유지하는 능력이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팀워크 문화도 전통 사회의 두레나 품앗이에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현대 한국 기업의 특징 중 하나가 강한 조직 문화거든요. 개인보다는 팀의 성과를 중시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든 구성원이 나서서 해결하려고 해요. 포항제철이 건설될 때의 일화가 대표적입니다. 기술자들이 일본에서 배워온 제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밤낮으로 매달려서 결국 성공시켰습니다. 개인의 영웅주의가 아니라 집단의 힘으로 이뤄낸 성과였어요. 위기 대응 능력도 놀라웠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를 보세요. 나라가 파산 직전까지 갔는데도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어요. 기업들도 구조조정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경쟁력을 회복했습니다. 이런 위기 극복 능력은 조선시대 흉년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단련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학습 속도의 빠름도 특징입니다. 한국이 후발 산업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을 빠르게 따라잡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학습 능력이었어요. 외국 기술을 단순히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해서 응용하고 개선했습니다. 이것도 전통 교육 문화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서당에서 천자문과 사서삼경을 배울 때 단순 암기가 아니라 뜻을 새기면서 외웠거든요. 과거 시험 준비 과정에서도 수많은 고전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이런 학습 전통이 현대의 기술 습득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도 인상적이에요. 한국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기업들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연구개발에 쏟아붓고 있어요. 이런 미래지향적 사고는 조선시대 서원이나 서당에서 강조했던 학문에 대한 존중과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와 IT 분야에서 보여준 성과는 놀라울 정도예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 LG전자가 가전제품으로 글로벌 브랜드가 된 것 등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일이 아니에요. 수십 년간 기술 개발에 매진한 결과거든요.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이는 험한 자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조상들의 정신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글로벌화 시대에도 한국 기업들의 적응력은 뛰어났습니다. 국내 시장이 작으니까 처음부터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경영했어요. 현재 한국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는 모습은 조선시대 상인들이 전국을 누비며 장사했던 전통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결국 현대 한국의 산업 발전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간 축적된 문화적 특성들이 현대적 형태로 발현된 것입니다. 정밀함, 끈기, 팀워크, 학습 능력, 위기 대응력 등이 모두 전통 사회에서 다져진 것들이거든요. 이제야 제가 찾던 답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연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간 확신해온 문명 발달의 공식이 뒤흔들렸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공식이 틀렸다기보다는 불완전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세상에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다양한 형태의 문명이 존재했습니다.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명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발달할 수 있다고요. 첫 번째는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방식입니다. 넓은 평야, 풍부한 자원, 편리한 교통을 바탕으로 한 확장형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중국, 로마가 이런 유형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한반도에서 발견한 방식입니다. 불리한 조건을 극복하면서 내적 결속력을 강화한 집약형 문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넓은 땅이나 풍부한 자원 대신 사람 간의 협력과 문화적 응집력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확장형 문명의 장점은 분명합니다. 빠른 성장이 가능하고 대규모 인구를 부양할 수 있으며 웅장한 건축물이나 예술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피라미드나 만리장성, 콜로세움 같은 거대한 유적들이 모두 이런 문명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로마 제국이 게르만족의 침입으로 멸망했고 당나라가 안사의 난으로 쇠퇴한 것처럼 한번 큰 타격을 받으면 회복하기 어려워요.
규모가 크다 보니 중앙의 통제력이 약해지면 쉽게 분열되기도 하고요. 반면 집약형 문명은 성장 속도는 느릴 수 있지만 안정성이 높아요. 외부 충격을 받아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복하는 탄력성을 보입니다. 한반도가 수많은 침입을 받으면서도 고유한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해온 것이 그런 예죠. 이 두 가지 방식은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각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구 학계에서는 확장형 문명만을 주목했는데 이는 편견이었다고 생각해요. 집약형 문명도 인류 문명사에 중요한 기여를 했거든요. 한국의 사례를 보면 집약형 문명의 특성이 잘 드러납니다. 좁은 땅에서 높은 인구 밀도를 유지하려면 극도로 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상호 부조 문화, 집약적 농업, 정밀한 수공업, 교육 중시 풍토 등이 발달했습니다. 이런 특성들이 현대에 와서 놀라운 힘을 발휘했어요.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이라는 한계를 기술력과 인적 자원으로 극복한 것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K-팝까지 모두 집약형 문명의 특성이 현대적으로 발현된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문명을 평가할 때 단순히 규모나 화려함만 보지 않습니다. 지속 가능성, 위기 극복력, 사회 구성원 간의 결속력 같은 요소들도 중요하게 고려해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 문명은 세계사에서 매우 독특하고 소중한 사례입니다. 특히 현대 세계가 직면한 문제들을 생각해보면 집약형 문명의 지혜가 더욱 중요해졌어요. 환경 파괴, 자원 고갈, 기후 변화 등은 모두 무제한 확장을 추구해온 결과거든요. 이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할 때입니다. 한국이 좁은 땅에서 5천만 명을 먹여 살리면서도 높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 빠른 속도로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것, 교육과 문화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것 등은 모두 미래 사회의 모델이 될 수 있어요. 물론 한국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고 전통과 현대의 갈등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집약형 문명의 또 다른 특성이라고 봅니다. 연구를 마치면서 저는 제 자신에게도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느낍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더 열린 관점을 갖게 되었어요. 각 문명이 처한 환경과 조건을 고려해서 그들만의 해법을 찾아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중국과 일본 사이의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독창적이고 소중한 문명을 이룩한 나라로 보게 되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축적된 지혜와 경험이 현대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제가 새로 쓴 논문은 여러 학회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기존의 문명론에 대한 수정과 보완이 필요하다는데 많은 동료 학자들이 동의했어요. 특히 젊은 연구자들은 새로운 관점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연구를 계속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집약형 문명 사례들도 찾아보려고 해요. 네덜란드, 싱가포르, 덴마크 같은 나라들도 비슷한 특성을 보이거든요. 결국 이 연구를 통해 제가 얻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문명에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에요. 각자의 조건과 환경에 맞는 최선의 해법을 찾아가는 것이 문명의 본질입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였어요. 그 사실을 가르쳐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